여러분, 유럽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파스타? 와인 한 잔? 저는 화장실이 떠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장실을 못 찾아서 생긴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날은 포르투갈 코임브라. 가을이 물든 일요일 아침이었고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그 적막한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오로지 화장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조여오고 더 이상 걸음은 걸을 수가 없고 머릿속은 백지처럼 새하얘지고, 일요일이라 카페도 레스토랑도 전부 문을 닫았고 문을 연 화장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저는 트럭 그림자 뒤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첫 길 신뢰가 거행되었습니다. 행여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크게 왔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한마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화장실도 제대로 하나 없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유럽에선 길거리 실내 의외로 일상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엔 공식적으로 설치된 길거리 화장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화장실이 부족하고 게다가 왜 돈까지 받을까? 자, 지금부터 수천 년의 역사와 화장실 문화, 유럽인들의 민낯까지 유쾌하고 깊이 있게 들춰보겠습니다. 유럽의 화장실 문화는 사실상 문화라고 부르기 민망한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유럽은 언제나 고상한 문화의 본고장처럼 포장되곤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궁전, 귀족의 드레스, 하이힐 뒤엔 믿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 크레타에는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존재했습니다. 이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바로 미노아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유럽 최초의 고대 문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미노아 문명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앞서간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크노소스 궁전 유적지에는 수세식 화장실과 배수 시스템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우물을 씻어내고 냄새까지 최소화하려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곧 4000년 전의 고대 사람들이 벌써 배설물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위생에 신경을 썼고 자연을 활용한 설계도 상당히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이들은 위생의 황금기를 누렸다고 자부했죠. 실제로 로마엔 무려 400개 이상의 수세식 구조의 공중 화장실과 도시 전역을 흐르는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문명의 최고 수준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이탈리아 폼페이를 여행하며 그런 유적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화산재에 덮인 도시였기에 로마 시대의 생활상이 기적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옆 배수로, 집 안에 자리 잡은 수세식 화장실, 공공 목욕탕, 심지어 식수와 오수 배관이 따로 있는 정교한 구조까지. 고대 로마의 위생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대인의 눈에는 믿기 힘들 만큼 원시적인 방식으로 배변을 해결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수세식 화장실에 앉은 로마인들의 손엔 테르소리움이라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나무 막대 끝에 스폰지를 묶은 일종의 고대 똥 닦기 도구였습니다. 볼일을 본 후 이 막대기로 뒤를 닦고 그걸 옆에 놓인 소금물이나 식초물통에 담가 휘휘 헹궈 다시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공동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중 화장실에 가서 누군가 방금 닦은 걸 내가 다시 쓰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씻는다고 해도 지금 기준으로 바이러스 배양소나 다름없었죠. 실제로 이런 환경은 장염, 회충, 피부병, 이질까지 유발했고 특히 군대 화장실에서는 감염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그냥 자연 건조가 낫겠다며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엔 이 시스템이 꽤나 진보적이고 위생적인 방식이라 여겨졌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처럼 위생과 공공시설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몰락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중세 유럽엔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중심엔 기독교 금욕주의가 있었죠. 중세 유럽은 금욕주의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목욕과 배변 자체를 죄악시했고 공중 화장실은 물론 가정에서도 화장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창밖으로 요강에 들은 내용물을 던졌고 거리엔 배설물이 널렸으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온갖 오물이 골목을 타고 흐르는 광경이 벌어졌죠. 머리 위에서 똥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당시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고 망토로 몸을 가리며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귀족과 부자들은 땅에 쏟아진 오물을 피하려고 굽이 아주 높은 신발, 지금의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은 패션이 아니라 똥 피하기용 신발이었던 셈이죠. 그 때문에 우산과 망토가 유행했고 진흙과 오물을 피하기 위해 굽이 20cm가 넘는 하이힐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에 쏟아진 배설물 때문에 발을 적시지 않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고 굽이 점점 높아지면서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너무 높아 하인의 부축 없이는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망토는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요강물을 막기 위해 쓰였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몸을 가리기 위해 하인들이 들고 다니며 주인에게 덮어주곤 했습니다. 우산은 원래 비보다도 오물과 요강물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한 방패처럼 사용됐지만 그 순간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똥물을 피하려다 패션이 시작된 거죠. 이 모든 더러움은 냄새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거의 씻지 않았고 귀족들조차 씻는 문화를 멀리했기 때문에 온몸에서 풍기는 악취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진하게 뿌렸고 악취를 맡지 않기 위해 코 가까이에 꽃다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귀족 여성들이 항상 코 밑에 꽃을 대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죠. 심지어 향수는 향기보다는 냄새를 덮는 방패였고 그 제조 기술은 방부제 수준으로 발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어땠을까요? 방은 700개가 넘고 귀족만 5,000명이 넘게 살았던 이 궁전에 궁식적인 화장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변을 보면 하인이 받아내고 수천 명이 머무는 궁전에서 사람들은 복도나 계단 구석, 심지어 벽난로 뒤에서 볼일을 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궁전 안엔 오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게 곧 권력이었던 시대입니다. 고상함과 화려함의 상징으로 불리는 베르사유 궁전의 진짜 모습은 화장실 난민들의 궁전이었던 셈이죠. 화장실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공간이지만 그 이름이 탄생한 배경은 더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 하나, 토일렛.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이 단어는 원래 변기가 아니라 화장하는 곳, 즉 거울 앞에 앉아 머리 손질하던 여성들의 드레싱룸을 뜻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뚜알레뜨가 어원인데요. 이건 또 어디서 나왔냐면 망토 같은 작은 천을 뜻하는 뚜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단어가 화장실을 뜻하게 되었을까요? 17에서 18세기 프랑스 파리, 길거리에서는 때때로 다급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뚜알레뜨.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외침이 들리면 망토를 두른 사람들이 큰 통을 들고 나타나 그 통을 건네고 주변을 망토로 가려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볼일을 받고 이 행동을 뚜알레뜨라 부르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구전이지만 뚜알이 몸을 가리는 천에서 볼일을 보는 공간으로 의미가 바뀐 흐름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국으로 넘어가며 토일렛이라는 단어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변화보다 더 흥미로운 건 화장실에서 돈을 받는 문화의 시작입니다. 서기 74년 로마 제국.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쟁과 콜로세움 건설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합니다. 바로 공중 화장실 유료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돈 받고 쓰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 처음 실행된 것이죠. 사람들은 황제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이 볼일을 보는데 돈을 받다니 이건 너무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화장실은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이처럼 천한 곳에서 걷는 돈은 너무 비루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 신하들의 코앞에 들이대며 말합니다. 이 돈에서 냄새가 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날지 몰라도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요. 이 한마디는 지금도 유럽 화장실 문화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공중 화장실에는 요금을 받는 공간, 일종의 수납 장소가 따로 있었고 지금 우리가 유럽에서 보는 동전을 넣어야만 문이 열리는 화장실도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소로서의 토일렛이 아니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의미도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이 사고방식은 지금까지 유럽 전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아예 입장 자체를 막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화장실을 당당히 쓰는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러니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아니 당신들은 똥물 피하려고 하이힐 신는 사람들이면서 화장실 하나 쓰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유난을 떠나요? 하이힐 신고 망돌 쓰며 똥 피하던 시절은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볼일 하나 보는데 뭐 이렇게 눈치를 줘야 하는 겁니까?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도심 한가운데서도 공중 화장실은 보기 힘들고, 보이더라도 대부분 문이 잠겨 있거나 1유로는 기본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카드는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동전 없으면 그냥 참아야 합니다. 카페나 레스토랑도 예외는 없죠. 웬만한 유럽 대도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화장실 이용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거나 영수증 확인이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지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조차도 화장실 입구에 요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있는 화장실도 사용하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첫째는 건축적 현실입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수백 년 이상 된 석조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돌길 위의 건물들엔 애초에 배관 공사 자체가 어렵고 법적으로도 문화재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죠.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싶어도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공사 비용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입니다. 게다가 유럽물에는 석회질이 많아 배관이 쉽게 막히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죠. 즉, 화장실 하나 유지하는데도 돈이 엄청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 화장실을 지을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전과 관리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노숙자들의 숙소, 마약 거래 장소, 성범죄 발생지로 쓰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형성됐죠. 프랑스 파리나 암스테르담에선 공공 화장실을 운영하던 민간 업체들이 파손, 낙서, 불법 행위 등으로 손해를 많이 입고 사업을 접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프랑스에는 마담 삐삐라는 유료 화장실 관리인도 존재합니다.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고 입구에서 요금을 받는 이들인데, 마담 삐삐가 있는 화장실은 믿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도 관리 비용과 책임 문제는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유럽에선 화장실은 공공재가 아니다. 즉, 쓰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처럼 세금으로 만들고 다 함께 쓰자가 아니라 네가 쓴 만큼 네가 내야지인 것이죠. 그래서 돈 받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설 화장실이 많고 그 대신 요금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사설이든 공공이든 일반인들에게 완전 개방된 화장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깨끗한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무료 화장실, 도심 공원에 있는 공공 화장실까지, 이 모든 게 외국인들에겐 충격입니다. 한국에선 화장실 찾을 걱정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해요. 게다가 이렇게 깨끗하기까지 한데 무료라고요? 실제로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선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 화장실 문화를 소개하며 감탄하는 영상이 끊이질 않죠. 이건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공공의 권리라는 인식은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화장실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돈, 법, 건축, 문화, 치안, 행정 등 모든 것들이 얽힌 복잡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우리 같은 여행자들이 당황이라는 이름으로 떠안게 되죠.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앞에서 말했듯 유럽에선 화장실을 당연히 유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짜 화장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고요? 유럽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화장실은 개인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다. 공공 화장실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 청소 도구, 정수 비용, 이 모든 게 다 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줘야 해? 이게 유럽에선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장실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하철역엔 무료 화장실이 있고 공원,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어딜 가도 깨끗한 화장실이 기본 장착이죠. 그뿐인가요? 휴게소 화장실은 앞에 꽃이 놓여 있고 비데까지 있는 넓고 향긋한 공간. 외국인 유튜버들이 실제로 한국 화장실을 보고 충격받는 장면들이 틱톡, 인스타,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무료인데 이렇게 깨끗해요? 이게 화장실이에요? 호텔이에요? 2000년 처음 일본 디즈니랜드에 갔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비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땐 우리 집에도 비데가 없었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줄기, 향기 나는 공기, 조용한 음악. 일본은 무엇보다 화장실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일본은 편의점마다 거의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깔끔하게, 누구나 쓸 수 있게요. 그렇다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유럽은 공공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공짜는 없다, 쓴 사람이 내는 게 당연하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누려야 할 공공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그중 하나일 뿐. 그 작은 철학의 차이가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여행자들의 인상까지 바꾸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토록 고상하고 문명화된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럽. 그런데 길에서 실례하는 게 자연스럽고 화장실 하나 쓰려면 동전부터 찾아야 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 맞나요? 게다가 아시아는 미개하다고 은근히 깔보던 그들인데 정작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는 너희는 너무 깨끗해서 부담스러워 라고 말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글쎄요. 이제는 위생 우월주의 시대 아닌가요? 이쯤 되면 유럽 사람들은 그 불편한 화장실 현실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까? 거기 사는 현지인들도 엄청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놀라운 현지의 반응과 심지어 유럽 내에서도 벌어지는 충격적인 화장실 빈부격차까지 다음 챕터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은 분명 자랑할 게 많은 곳입니다. 문화의 깊이, 예술의 역사, 민주주의의 전통, 그리고 복지국가로서의 안정된 삶의 질. 하지만 그 자존심 뒤엔 꽤 낡고 불편한 현실도 함께 존재합니다. 유럽, 겉은 고상한데 속도 고상한가요? 거리마다 클래식이 흐르고 중세풍 건물에서 우아한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그 멋진 건물의 뒷골목 혹은 카페 화장실을 찾는 순간 낭만은 사라집니다. 화장실요? 고객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영수증에 있어요. 1유로예요. 카드 결제는 안 돼요. 어디선가 향수 냄새는 나는데 정작 화장실은 찾기 어려운 이 아이러니.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우아하고 고상한 척은 하면서 왜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지?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나라들이 종종 아시아를 위생 후진국처럼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위생에 둔감했던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목욕을 죄악시했고 요강 내용물을 창밖으로 던졌고 향수를 덕지덕지 뿌려 악취를 감췄으며 오물을 피하려고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었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방은 700개, 사람은 5,000명. 하지만 공식적인 화장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도나 계단 구석, 벽난로 뒤에서 볼일을 받고 궁전 안엔 항상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아함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불편한 진실. 결국 문명의 기준은 건물의 높이도 역사책의 두께도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공에 대한 책임감, 함께 사는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누군가 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를 어떻게 배려하느냐가 진짜 문화의 척도 아닐까요? 유럽의 거리에서 실제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 길에서 실례하는 여행객들이 있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문화라면 우린 분명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배려하고 깔끔하고 사람 중심적인 문화를 말입니다. 이 영상은 유럽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명이란 무엇인지, 문화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 위함이죠. 우리는 지금 화장실이라는 아주 사소한 공간을 통해 수백 년 묵은 문화의 관성, 고정관념, 그리고 허세를 벗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진짜 문명은 위대한 유산보다 오늘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의식 있는 시민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화장실. 어쩌면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닐까요? 멋진 도시, 웅장한 건축물, 고상한 문화보다 작지만 필요한 이 공간 하나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배려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유럽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볼 곳도 많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소중한 문화인지, 그게 얼마나 앞서 있는 시스템인지 새삼 느껴졌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된 셈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간의 문화,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시대입니다. 고상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화장실 하나로 알아버린 당신, 이미 멋진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일까?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건 반쯤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말을 타던 방향 때문이랍니다. 말 한 마리에서 시작된 교통의 역사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여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